1979년 10월 26일 이후 박근혜는 어디로 갔는가?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41분 총소리가 울렸다. 궁정동 안가의 좁은 식당 안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쓰러졌다. 머리에 한 발, 가슴에 한 발. 18년간 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남자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두 아의 손에 의해 그렇게 끝났다. 그 순간 청와대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27살, 박근혜. 그녀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공식 일정에는 없는 자리였으니까. 그녀가 총소리를 들은 건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전화 한 통이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박근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이 장면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박근혜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침묵 속에 있기 때문이다. 퍼스트레이디였던 딸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에 가장 이상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1974년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박근혜의 나이 22살이었다. 대학을 막 졸업한 평범한 여대생이 하루아침에 청와대의 안주인이 되었다. 공식 행사에서 아버지 옆에 앉았다. 외국 정상들을 맞이했다. 국가의 얼굴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원하느냐고. 그녀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원한다는 것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의 경계 자체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청와대라는 공간은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 5년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5년간 웃었다. 5년간 손을 흔들었다. 5년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그 5년이 총소리 두 발로 끝났다. 27세 모든 것을 잃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날 아침 청와대는 달라져 있었다. 경호원들의 눈빛이 달랐다. 참모들의 태도가 달랐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을 피했다. 권력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붙어 있다.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 박근혜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재산? 박정희 정권 내내 공식적으로 청렴을 강조했다. 정치적 기반? 그녀 자신의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다. 인맥?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그 인맥들은 새 권력을 향해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무너지거나 싸우거나. 박근혜는 셋째를 선택했다. 사라지는 것. 아무도 찾지 않은 이유. 그녀가 사라진 뒤 이상하게도 아무도 찾지 않았다. 언론은 새 정권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다. 정치인들은 살아남기 바빴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내일을 걱정했다. 박근혜는 그냥 지워졌다. 어제까지 신문 일면이었던 여자가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었다. 왜일까? 단순히 권력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녀는 위험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새 권력자들의 눈에 박근혜는 위협이 아니었다. 27살의 여자. 정치 경험도 없고 군사적 기반도 없고 자신만의 인맥도 없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5년을 버텼지만 그 후광은 이제 꺼졌다. 아무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박근혜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만이 진정한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 10년간 이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준비다. 질문은 하나다. 그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권력의 집에서 쫓겨난 자의 심리짐을 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27년.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산 시간이다. 태어난 건 아니지만 자란 건 거기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기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기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에 배어 있었다. 그 집을 나가라는 통고를 받았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는 새 주인을 원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권력의 교체는 언제나 공간의 교체와 함께 온다. 새 사람이 오면 옛 사람은 나가야 한다. 박근혜는 말없이 짐을 쌌다. 27년의 기억을 상자에 담다. 청와대는 집이 아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의미의 집은 아니다. 모든 방이 역사의 일부이고 모든 복도가 국가의 기억이고 모든 창문 밖에는 경호원이 있다. 거기서 자란다는 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경계 없이 자란다는 것이다. 박근혜에게 청와대는 집이면서 감옥이었고 무대이면서 피난처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상자에 담은 것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공식 기록에는 없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의 사진, 아버지의 친필 메모, 어린 시절 읽던 책들,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일기. 상자를 다 쌌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을까?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돌아보는 건 약한 사람들이 한다. 박근혜는 약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이미 배워 있었다. 어머니가 총에 맞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내빈 접견을 하다가 총성을 들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행사장이 혼란에 빠졌다.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행사를 계속하세요. 15살이었다. 새 권력이 보내는 시선, 전두환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던 1980년, 박근혜는 신당동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청와대에서 신당동으로. 이 거리는 단순한 주소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붕괴였다. 경호원이 사라졌다. 수행원이 사라졌다. 아침마다 보고를 올리던 참모들이 사라졌다. 전화는 가끔 울렸지만 거는 사람은 점점 줄었다. 권력은 소리가 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쉬지 않고 드나드는 사람들, 언제나 켜져 있는 긴장. 그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 그 침묵은 고요가 아니라 공허다. 새 권력은 그녀를 감시했다. 대놓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알고 있었다. 이웃에 낯선 사람들이 보였다. 가끔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다. 방문객의 얼굴들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그 시선을 무시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선을 이용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협이 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새 권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가장 위험한 감정, 분노. 박근혜가 분노했을까? 분노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다. 아버지는 죽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재판을 받았지만 진짜 이유는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새 권력자는 아버지의 시대를 부정했다.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분노는 당연했다. 하지만 분노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다.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움직임은 실수를 낳고, 실수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시대에 박정희의 딸이 새 권력에 저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사라졌을 것이다.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박근혜는 분노를 삼켰다. 삼킨 분노는 에너지가 된다.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 에너지를 인매로 바꿨다. 인매를 계획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침묵으로 감쌌다. 신당동의 작은 집에서 그녀는 매일 책을 읽었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 뉴스를 봤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유령처럼 살았다. 하지만 유령은 사라진 게 아니다. 유령은 기다리는 것이다.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도를 그려보자.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박근혜의 10년. 공식 기록만 보면 거의 비어있다. 공식 행사 참석 없음, 공식 발언 없음, 정치활동 없음, 언론 인터뷰 없음, 비어있는 지도. 하지만 역사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진짜로 비어있는 경우가 없다. 그 공백은 누군가 지운 것이거나 누군가 숨긴 것이거나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 박근혜의 10년을 다시 그려보면 그 지도에는 패턴이 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 1980년대 한국은 혼돈이었다.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 독재, 학생 시위, 경제 성장, 올림픽 준비.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세상이 그렇게 요동치는데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신당동 시절 그녀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온다. 가끔 오는 방문객들이 있었다. 아버지 시절 인맥의 일부. 하지만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기록이 없었다. 차를 마시고 갔다. 책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헤어졌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구면의 지인들이 옛 친구를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라진다. 그 방문객들 중 일부는 나중에 박근혜가 정계에 복귀했을 때 핵심 인사가 되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 조용한 만남들은 침묵 속에서 진행된 네트워크의 유지였다.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이다. 독서의 비밀. 박근혜가 10년 동안 한 것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독서다. 방대한 독서. 나중에 그녀 자신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시기 읽은 책들의 목록이 놀랍다. 역사서, 정치 철학서, 각국 지도자들의 전기, 경제학, 심리학.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드골이다. 샤를 드골, 프랑스의 장군이자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중 모든 것을 잃고 망명지에서 기다렸다가 결국 프랑스로 돌아와 역사를 바꾼 인물. 드골은 기다림을 전략으로 만든 사람이었다. 박근혜가 드골에게서 무엇을 읽었는지는 직접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후 그녀의 행동 패턴을 보면 드골의 전략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는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설 때는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책은 그녀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책은 지도였다. 최태민이라는 변수 20년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있다. 최태민. 그는 20년 동안 박근혜 곁에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 지도자, 구국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이끌었고 유경수 여사 사망 이후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다. 그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깊이 파고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두자. 10년의 침묵 동안 박근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인물이 최태민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지처를 넘어선 무언가를 의미한다. 가장 취약한 시기에 곁에 있었던 사람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그렇지 않든. 최태민은 박근혜의 10년 지도에서 지울 수 없는 점이다. 침묵의 구조. 10년을 정리하면 패턴이 보인다. 처음 3년, 1980년부터 1982년까지는 생존의 시기였다. 새 권력의 감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위협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 다음 4년, 1983년부터 1986년까지는 준비의 시기였다. (1980용이) 사람들을 만났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했다. 무기를 만들었다. 소리 없이. 마지막 3년,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기다림의 시기였다.
기다림의 시기였다. 전두환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이 거세졌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박근혜는 그 변화를 지켜봤다. 그리고 계산했다. 언제 나설 것인가? 1990년,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7장에서 한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것이다. 10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은퇴가 아니었다.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전략이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다. 감시받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 박근혜는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을 때 세상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태민, 그리고 한 여자의 영혼을 사로잡은 관계. 1974년 여름, 편지 한 통이 청와대에 도착했다. 발신인은 최태민. 당신 나이 60에 가까운 남자. 직업 난에는 종교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보았다. 그녀가 딸을 걱정하고 있었다. 박근혜를 돕고 싶다. 보통이라면 이런 편지는 쓰레기통으로 갔을 것이다. 청와대에는 매일 이런 편지들이 수백 통씩 왔다. 예언자, 점술가, 종교인, 사기꾼. 모두 대통령 가족에게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받은 시점이 달랐다. 1974년은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사망한 해였다. 박근혜는 22살이었다. 어머니를 잃었다.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떠맡았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있었다. 최태민의 편지가 온 건 바로 그때였다. 왜 하필 그 남자였는가? 최태민을 이해하려면 먼저 박근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녀는 권력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청와대 안의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대통령의 딸이었지 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슬픔, 그녀의 두려움은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 최태민은 그 빈자리로 걸어들어왔다. 그는 영미한 남자였다. 아니, 천재적인 남자였다. 그는 권력에 직접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권력자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약한 곳에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 외로운 딸. 강해야 하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싶은 딸. 최태민은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녔다. 꿈에서 만났다고 했다.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딸을 걱정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말에 끌렸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끌렸을 것이다.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전해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말을 거부하려면 어지간한 냉정함이 필요하다. 22살의 딸에게 그 냉정함을 요구하는 건 가혹하다. 구국 선교단, 종교인가 조직인가? 최태민이 이끈 단체의 이름은 구국 선교단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계통의 종교단체였다. 나라를 구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박근혜가 명예총재 역할을 했다. 그녀의 이름이 붙자 단체는 급성장했다. 사람들이 모였다. 돈이 모였다. 영향력이 생겼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박정희 정권의 정보기관 중앙정보부는 최태민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최태민이 박근혜의 이름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그의 실체는 종교인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박정희에게도 올라갔다고 한다. 박정희는 딸을 불렀다. 최태민과 거리를 두라고 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왜 끊지 못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이 챕터의 핵심이다. 최태민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박근혜에게 아무도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었다. 감정의 언어, 어머니와의 연결, 완전히 자신의 편인 누군가.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는 언제나 역할이었다. 대통령의 딸, 퍼스트레이디 대리, 국가의 얼굴. 하지만 최태민 앞에서 그녀는 그냥 한 여자였다. 외롭고 슬프고 두려운 한 여자. 그것이 가장 강한 사슬이다. 1979년 이후 유일한 사람 박정희가 죽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최태민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떠났다. 참모들이 떠났다. 오래된 지인들이 전화를 끊었다. 새 권력이 감시를 시작했다. 최태민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단순히 계산된 충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아마도 그에게도 진심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없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다. 10년의 침묵 동안 박근혜 곁에 있었던 사람. 10년간 거의 유일하게 그녀를 만난 사람. 10년간 그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그것은 최태민이었다. 조종인가 의존인가? 착취인가 위로인가? 아마도 경계선이 없었을 것이다. 가장 깊은 관계는 언제나 그 경계가 흐릿하다. 가장 위험한 영향력도 마찬가지다.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 박근혜는 결국 최태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나타난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된다. 같은 패턴으로, 다른 얼굴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다. 전두환 정권 아래서 살아남는다는 것. 전두환은 박정희를 존경했다. 적어도 그렇게 말했다. 공개적으로. 박정희의 군사 독재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조국 근대화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딸에 대해서는 달랐다. 박근혜는 전두환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살아있는 전임 대통령의 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 완전히 무시하기엔 상징성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품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전두환 정권이 박근혜를 다루는 방식은 교묘했다. 탄압하지 않았다. 체포하지 않았다. 망명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냥 지웠다. 지우는 방식. 독재 정권이 반대 세력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감옥에 보내거나 망명을 강요하거나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하다. 순교자를 만들기 때문이다. 죽은 자, 갇힌 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더 강한 상징이 될 수 있다. 둘째, 존재를 지운다. 언론에서 지운다. 공식 기록에서 지운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운다.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게 만든다.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전두환은 둘째 방법을 택했다. 박정희 시대는 교과서에서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공과가 있다는 식으로. 박근혜의 이름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조용히 잊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치적 처형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박근혜는 왜 싸우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박근혜를 보며 의문을 가진다.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왜 민주화 운동에 합류하지 않았는가? 광주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동안 왜 침묵했는가? 이 질문들은 정당하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단순하다. 박근혜가 민주화 운동에 합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가지 결과가 있다. 진압되거나 이용당하거나. 전두환 정권은 그녀를 빌미로 운동을 박정희 잔당의 반란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민주화 운동 진영도 마찬가지였다. 독재자의 딸을 동지로 받아들이기엔 모순이 너무 컸다. 그녀는 어느 편도 될 수 없었다. 양쪽 모두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이름은 필요했지만 그녀 자신은 필요하지 않았다. 도구로서의 가치는 있었지만 동지로서의 자리는 없었다. 박근혜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편의 도구도 되지 않겠다는 결정.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다. 생존의 지혜였다. 감시와 구독 사이에서 전두환 정권 내내 박근혜는 감시를 받았다. 정보기관이 그녀의 일상을 추적했다.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했다. 전화를 도청했다. 공식적으로는 보호라는 명목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딸에 대한 예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였다. 박근혜는 그 감시 속에서 살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 감시가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했을 때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 적의 시선이 동시에 방패가 되는 역설. 박근혜는 이 역설을 이해했다.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안전을 얻었다. 침묵함으로써 감시를 유지했고 그 감시가 오히려 그녀를 보호했다. 이것을 굴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전략이었을까? 살아남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전두환 정권은 7년간 이어졌다. 그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감옥에 갔다. 망명했다. 침묵 속에 죽었다. 박근혜는 사라지지 않았다. 신당동의 작은 집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권력은 그녀를 지울 수 없었다. 억압할 수 없었다. 굴복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굴복시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는 상대를 이길 수는 없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탄압할 명분이 없다. 박근혜는 존재함으로써 저항했다. 사라지지 않음으로써 이겼다. 전두환이 물러난 1988년, 박근혜는 여전히 신당동에 있었다.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그리고 변한 세상은 그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자, 굴하지 않은 자, 기다린 자. 역사는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 10년 동안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신당동의 하루는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났다. 식사를 했다. 책을 펼쳤다. 읽었다. 생각했다. 또 읽었다. 가끔 창밖을 봤다. 저녁이 되면 불을 켰다. 그리고 또 읽었다.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전화는 가끔 울렸다.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했다.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나가더라도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으로만. 이것이 10년이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10년.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한 여자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철학이 형성되고 있었다. 전략이 쌓이고 있었다. 책이 그 모든 것의 재료였다. 드골을 읽다. 박근혜가 드골에 깊이 빠져든 건 우연이 아니다. 샤를 드골의 인생은 박근혜의 상황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1940년, 드골은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하는 것을 보며 런던으로 망명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반역자였다. 프랑스 정부는
그를 사형 선고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군대도 없었다. 나라도 없었다. 이름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런던에서 라디오 연설을 했다. 자유 프랑스를 선언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계속했다.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드골은 파리로 돌아왔다. 해방된 파리 거리를 걷는 드골의 모습. 기다린 자의 귀환. 박근혜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읽었을까? 기다림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때가 오면 반드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드골은 런던에서 빈둥거리지 않았다. 치밀하게 준비했다. 연설을 다듬었다. 전략을 세웠다.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박근혜도 그렇게 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서가에는 마키아벨리도 있었다. 군주론. 15세기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가 쓴 책. 권력이란 무엇인가?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주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마키아벨리의 답은 냉혹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하라. 사랑은 변한다. 두려움은 지속된다. 하지만 박근혜가 마키아벨리에서 진짜로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다. 군주는 여우이면서 사자여야 한다. 여우처럼 함정을 피하고 사자처럼 적을 물리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10년의 침묵은 여우의 시간이었다. 함정을 피하는 시간. 감시하는 자들이 지루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적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사자의 시간은 나중이었다. 역사서가 가르친 것. 박근혜가 읽은 역사서들의 공통점이 있다. 몰락한 자들의 이야기. 나폴레옹. 위대한 정복자. 하지만 러시아에서 무너졌다. 왜?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원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다. 히틀러. 처음엔 성공했다. 유럽의 절반을 지배했다. 하지만 소련을 침공하면서 몰락했다. 왜? 자신의 힘을 과신했다. 적의 저항을 무시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하야했다. 왜? 민심을 잃었다. 민심을 잃은 권력은 없는 것보다 위험하다. 이 이야기들에서 박근혜는 공통된 교훈을 읽었을 것이다. 권력의 적은 외부가 아니다. 자신의 조급함이다. 고독이 만든 것. 10년간의 고독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외로움이 아니라 단단함을. 사람들과 어울리면 흔들린다.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의견에 설득되고 그 사람의 기배에 맞추려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의 약점이 된다. 박근혜는 10년 동안 거의 혼자였다. 혼자 판단했다. 혼자 결론 냈다. 혼자 믿었다. 이것은 강점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 외부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의 씨앗이기도 했다. 혼자 판단하는 사람은 틀렸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 혼자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믿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 사람은 중요한 경고도 듣지 못한다. 10년의 고독이 만들어낸 강철 같은 내면. 그 강철이 나중에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강철이 그녀를 무너지게 했다.
책을 덮을 때 그녀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저 불빛들 속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박근혜를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아직은 상관없었다.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읽어야 할 책이 있었다. 아직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아직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었다. 책을 다시 펼쳤다. 불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다. 침묵을 깨는 데는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1990년 봄, 신당동 집에 전화가 평소보다 자주 울렸다. 박근혜는 처음엔 받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언어였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언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언어.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면면이 달랐다. 과거의 지인이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정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박근혜는 그 냄새를 알아챘다. 세상이 변했다. 전두환이 물러났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민주화의 물결이 한반도를 휩쓸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었다. 오래된 이름, 하지만 새롭게 읽힐 수 있는 이름. 박근혜. 때를 읽는다는 건 정치에서 타이밍은 모든 것이다. 너무 일찍 나서면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인다. 너무 늦게 나서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인다. 완벽한 순간은 딱 한 번 온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하려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세상을 읽어야 한다. 박근혜는 10년 동안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매일 신문을 읽었다. 정치 흐름을 분석했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지켜봤다. 어느 세력이 강해지고 어느 세력이 약해지는지 계산했다. 그리고 1990년 드디어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노태우 정권은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동시에 야권은 분열되었다. 기존 정치 질서가 뒤섞이는 시기. 이런 혼돈의 시기가 신임에게는 기회다. 정확히는 오래 기다린 신인에게. 첫 번째 움직임. 공식이 아닌 방식으로. 박근혜의 귀환은 선언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정당의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엔 10년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역 행사에 얼굴을 비쳤다.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노인들을 만났다. 아이들을 만났다. 대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다. 박정희의 딸. 10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난 여자. 화려하지 않았다. 권력을 내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강렬했다.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공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대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권력에 굶주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서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 바로 복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1990년에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박근혜가 실제로 국회의원이 된 건 1998년이다.
8년이 더 걸렸다. 왜? 이것이 그녀의 전략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박근혜는 한 번도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두 번의 대선에서 박근혜는 후보가 아니었다. 지지 선언도 조심스러웠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아직 자신만의 지지 기반이 없었다.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름을 물려받는 것과 이름을 개척하는 것은 다르다. 물려받은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 영원히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이름이 필요했다. 기다림의 완성.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IMF, 구제금융. 기업들이 무너졌다. 실업자가 쏟아졌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치를 향했다. 김영삼 정권은 무능했다. 기존 정치 세력 전체가 신뢰를 잃었다. 바로 이 시점이었다. 박근혜는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민주자유당의 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는 박정희의 고향 경북과 인접한 지역, 보수의 심장. 승리했다. 처음 선거였다. 첫 출마였다. 그리고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8년간의 조용한 준비가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지지 기반을 쌓고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온 8년. 첫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두 부류다.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충분히 준비한 사람. 박근혜는 후자였다. 귀환의 조건은 준비였다. 그리고 그 준비는 침묵 속에서 완성되었다. 10년의 침묵이 비로소 목소리를 찾았다. 박정희의 유산은 무기인가 족쇄인가? 박근혜라는 이름에서 박정희를 분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뉜다. 한쪽은 말한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쪽은 말한다. 박근혜는 박정희를 넘어섰다. 그 이름을 발판으로 자신의 역사를 썼다. 둘 다 틀리지 않다. 그리고 둘 다 맞지 않다. 진실은 더 복잡하다. 더 어둡다. 그리고 더 인간적이다. 아버지가 남긴 것. 박정희가 딸에게 남긴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다. 그는 방식은 남겼다. 통치의 방식, 침묵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적을 다루는 방식, 의심하는 방식. 박정희는 철저한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했다. 이것이 결국 그를 죽였다. 가장 신뢰했던 부하,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겼다. 박근혜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구조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신뢰는 언제나 배신의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그리고 박근혜는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을 선택했다. 소수를 믿고 다수를 의심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이 오히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렇게 조용히 작동한다. 이름의 무게. 1998년 국회에 들어선 박근혜를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가? 대구 시민들은 환호했다. 박정희의 딸이 돌아왔다. 산업화 시대의 향수. 아버지가 만든 경제 기적의 기억.
배고팠던 시절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의 딸. 그 이름이 가진 힘은 실제였다. 특히 영남에서, 특히 노년 세대에서, 특히 경제 성장을 몸으로 경험한 세대에서. 박정희는 신화였다. 그리고 그 신화의 딸은 신화의 일부였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다. 호남에서는 달랐다. 젊은 세대에서는 달랐다. 박정희는 독재자였다. 권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공포였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상처였다. 같은 이름이 한쪽에서는 훈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낙인이었다. 박근혜는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버릴 수도 없었고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한쪽만을 위한 정치인이 되는 것,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것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였다.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는가 10년의 침묵 동안 박근혜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을까? 답은 아마도 이것이다. 벗어나려 했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했다. 모순처럼 들인다. 하지만 모순이 아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계승하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딸이 아니라 박정희의 정신을 완성한 사람.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딸이 완성했다는 서사. 이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책 속에서 드골을 읽으며 그녀는 무엇을 상상했을까? 드골이 파리로 돌아오는 장면. 어쩌면 그 장면에서 파리 대신 서울을 보았을 것이다. 청와대의 문이 다시 열리는 장면을. 아버지의 집으로 자신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귀환. 그림자가 드리운 곳. 하지만 그림자는 늘 따라왔다. 박근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먼저 박정희를 떠올렸다. 그녀의 정책이 아버지의 정책과 비교되었다. 그녀의 결정이 아버지의 방식과 비교되었다. 그녀의 리더십이 아버지의 리더십과 비교되었다. 비교는 언제나 불공평하다. 아버지는 이미 신화가 되었고 신화는 현실보다 언제나 크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신화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박근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비교를 스스로 불러들였다.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대를 옹호했다. 산업화의 공을 강조했다. 그 선택이 지지층을 단단히 묶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동시에 그녀를 아버지의 그림자 안에 가뒀다. 무기이면서 족쇄, 족쇄이면서 무기. 그 아이러니 속에서 박근혜는 평생을 살았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딸로 대통령이 되었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름 속에서 무너졌다. 대중은 왜 보이지 않는 자에게 열광하는가?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끌린다. 이것은 심리학의 원칙이다. 완전히 드러난 것은 신비가 없다. 신비가 없는 것은 매력이 없다. 하지만 절반만 드러난 것, 혹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다르다. 사람들은 상상한다. 상상은 현실보다 언제나 크다. 박근혜의 10년 침묵이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신화. 없는 자리의 힘. 1980년대 한국에서 박근혜는 없었다. 신문에 없었다. 방송에 없었다. 정치 무대에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있었다. 그것도 또렷하게. 청와대의 젊은 퍼스트레이디.
어머니를 잃고도 흔들리지 않은 딸, 아버지를 잃고도 무너지지 않은 여자.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간직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새로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수정되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논란이 없었다. 실수가 없었다. 추문이 없었다. 완벽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박근혜는 10년 동안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다. 이것이 계산이었는지 본능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언론이 만든 것도 아니고 홍보팀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 스스로 만든 이야기였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화다. 고통의 서사. 한국 사회에는 고통의 서사에 특별히 반응하는 문화가 있다. 한.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그 한을 폭발시키지 않고 안으로 사귀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한국인들은 익숙한 무언가를 느낀다. 박근혜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의 서사였다. 어머니를 저격으로 잃었다. 아버지를 암살로 잃었다. 2번의 상실, 2번의 총소리. 그 고통을 안고 10년을 살았다. 울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냥 견뎠다. 이 서사가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다. 자신들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많은 것을 견뎠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못했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견뎌온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박근혜는 거울이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도 버텨낸 사람. 그 연대감은 논리로 만들 수 없다. 정책으로 만들 수 없다. 오직 공유된 서사만이 만들 수 있다. 침묵이 대신 말한 것들, 박근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전달되었다. 정치인들은 대개 너무 많이 말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다. 실수가 있으면 공격거리가 생긴다. 공격을 받으면 이미지가 손상된다. 박근혜는 말을 아꼈다. 꼭 필요한 말만 했다. 짧게 했다. 그리고 그 짧은 말들을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다. 왜냐하면 그 말들 사이의 침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침묵이 큰 사람의 말은 무겁다. 하루에 10번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말하는 사람의 말은 이벤트가 된다. 사람들이 경청한다. 분석한다. 의미를 찾는다. 박근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가 되었다. 분석 기사가 나왔다. 지지자들이 해석했다. 반대자들이 반박했다. 어쨌든 화제가 되었다. 존재 자체가 사건인 사람. 그것이 신화의 징표다. 신화의 균열. 하지만 신화는 영원하지 않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균열이 보인다. 박근혜가 정계에 복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실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말이 어색하다. 소통이 부족하다.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 혼자 결정한다. 측근의 말만 듣는다. 10년의 고독이 만든 강철 내면이 약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외부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는 것, 설득당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는 강점이었다. 하지만 권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재앙이었다. 신화는 거리가 있을 때 아름답다. 가까이 다가가면 신화는 인간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신화보다 언제나 작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 가장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신화 뒤에
인간을 보았다. 그 인간은 고독했다. 여전히. 10년의 침묵이 끝나도 고독은 끝나지 않았다. 권력의 정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2013년 2월 25일 박근혜가 청와대 앞마당에 섰다. 27살에 짐을 싸서 나갔던 그 문. 33년이 지났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을 나이지만 그녀는 단정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냥 걸어 들어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을 봤다. 지지자들은 귀환을 봤다. 반대자들은 위험을 봤다. 역사학자들은 아이러니를 봤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은 무엇을 봤을까? 어쩌면 어머니를 봤을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를 봤을 것이다. 어쩌면 33년의 시간을 봤을 것이다. 어쩌면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정상에서 발견한 것, 권력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뒤가 더 힘들다고. 박근혜는 10년의 침묵 동안 정상을 꿈꿨다. 책 속에서 드골의 귀환을 읽으며 자신의 귀환을 상상했다. 마키아벨리를 읽으며 권력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수십 년간의 기다림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오르자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고독이 더 깊어졌다. 10년의 침묵 속 고독은 선택된 고독이었다. 스스로 문을 닫은 고독. 하지만 대통령의 고독은 달랐다. 누구도 완전히 진심을 말해주지 않는 고독.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며 다가오는 고독. 진짜 얼굴과 가짜 얼굴을 구별할 수 없는 고독. 신당동의 작은 방에서 혼자 책을 읽던 그 고독이 차라리 순수했다. 청와대의 고독은 복잡했다. 오염되어 있었다. 수백 명이 주위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독.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박근혜는 가장 나쁜 결정들을 했다. 최순실이라는 반복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진부하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 이 진부한 말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30년 전 최태민이 나타났다. 어머니를 잃은 22살의 딸에게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며 30년 후 최순실이 나타났다. 아버지를 잃은 27살의 여자가 노인이 되어 권력의 정상에 섰을 때 최태민의 딸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자리를 차지하며 박근혜는 왜 이것을 반복했는가? 10년의 고독이 만든 패턴 때문이었다. 고독한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편인 누군가를 원한다. 조건 없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자신을 위한 사람을. 그 욕구는 권력이 커질수록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권력이 클수록 진심인 사람을 찾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순실은 그 자리를 채웠다.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 아버지의 시절부터 연결된 사람, 이해관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가장 오래된 착각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아버지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배운 것, 박근혜가 알면서도 반복한 것. 탄핵의 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박근혜는 그날 청와대 관저에 있었다.
혼자. 텔레비전을 켰을지 껐을지 알 수 없다.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밖에서는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있었다. 그 촛불의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단순히 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무언가였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가려져 있던 것들. 박근혜가 평생 침묵으로 감싸왔던 것들이 촛불의 형태로 역으로 돌아왔다. 침묵으로 신화를 만들었지만 그 침묵이 투명성을 막았다. 혼자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최순실을 낳았다.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단단함이 민심을 읽지 못하게 했다. 10년의 침묵이 맞는 것들이 10년의 침묵이 무너뜨린 것들이 되었다. 그녀가 얻은 것. 그렇다면 박근혜는 무엇을 얻었는가?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이름을 완성했다.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을 해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10년의 침묵, 33년의 기다림, 수많은 선거, 수많은 실패, 수많은 의심. 그 모든 것을 뚫고 정상에 섰다는 것. 그것은 의지의 승리였다. 인내의 승리였다.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해냈다. 그녀가 잃은 것, 하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다. 신뢰를 잃었다. 명예를 잃었다. 자유를 잃었다. 구치소에서 수년을 보냈다. 아버지가 만든 역사의 긍정적 유산이 그녀의 이름과 함께 흐릿해졌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잃었다. 박근혜는 평생 역할을 살았다. 아버지의 딸, 퍼스트레이디, 대리, 야당의 아이콘, 보수의 상징, 대통령. 그 많은 역할들 속에서 진짜 박근혜는 어디 있었는가? 10년의 침묵 속에서 책을 읽던 그 여자. 드고를 읽으며 귀환을 꿈꾸던 그 여자. 새벽까지 불을 켜두고 혼자 생각하던 그 여자. 그 여자는 권력을 얻는 순간 사라졌다. 권력이 그녀를 삼켰다. 역할이 인간을 지웠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다. 박근혜는 다시 청와대를 나갔다. 1979년 27살이었던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갔던 것처럼 이번엔 65살이었다. 구치소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의 퇴거, 두 번의 침묵. 첫 번째 침묵은 준비였다. 두 번째 침묵은 무엇인가? 형이 선고되고 사면이 이루어지고 박근혜는 대구로 내려갔다. 다시 조용히 살고 있다. 다시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들린다. 다시 책을 읽는다는 말이 들린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이것이다. 패턴은 반복된다. 하지만 의미는 달라진다. 첫 번째 침묵은 미래를 향한 것이었다. 두 번째 침묵은 과거와 함께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고독은 준비의 고독이었다. 두 번째 고독은 정산의 고독이다. 마지막 질문. 박근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한 여자의 야망? 한 시대의 비극? 아버지와 딸의 운명? 권력의 본질? 모두 맞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것이다. 침묵은 힘이다. 하지만 침묵은 도구일 뿐이다. 침묵이 목표가 되는 순간 침묵은 감옥이 된다. 소통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혼자 결정하는 지도자는 결국 혼자 무너진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 10년의 침묵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침묵을 멈추지 않은 것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준비할 때의 침묵과 통치할 때의 침묵은 달라야 한다.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 서울의 밤은 오늘도 하나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 누구도 신당동 작은 방의 새벽을 기억하지 않는다. 홀로 책을 읽던 여자를, 드고를 읽으며 귀환을 꿈꾸던 여자를. 하지만 그 여자는 존재했다. 그 침묵은 실제였다. 그리고 그 침묵이 역사를 바꿨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한 인간의 10년이 한 나라의 수십 년을 움직였다. 침묵에도 무게가 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